세계의 철학자들과 함께합니다. 수천 년 전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삶은 늘 불안했고 인간은 언제나 흔들렸으며 고통과 외로움은 시대를 가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철학은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빠른 깨달음도 강한 각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문장, 한 호흡, 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도록 두세요. 아직도 타인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살고 있나요? 분노와 슬픔과 고독에 잠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낮에는 웃고 괜찮은 척 말하고 나는 문제 없어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늘 울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참고 숨기고 견디다 보니 어느새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닌 가면을 쓴 나로 살고 있었어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그림자는 결국 운명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인을 더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분노한 나도, 무너진 나도, 눈물로 버틴 나도 모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모습이니까요. 나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된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펑펑 울고 난 후에 거울 속의 나, 그게 진짜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얼굴로 오늘만큼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앞에서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 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를 사랑한다를 작성해 주시면 자존감이 상승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생존 전략. 오늘 하루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불확실성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 베르베르의 개미는 우리에게 생존 전략의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생존은 작은 습관과 끈기, 반복에서 시작된다. 개미는 수천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협력, 구조, 끈기, 적응. 개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숲을 지배하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몸집이 크고 복부가 길며 주변을 밝게 비추는 빛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왕벌은 군집의 중심이며 생명과 질서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일개미들은 작고 날렵하며 먹이를 나르고 터널을 확장하며 생존을 위한 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장면은 개미에서 묘사되는 지성의 중심과 노동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삶의 구조와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성실, 관계 속의 작은 배려, 위기 앞에서의 작은 끈기,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생존을 지켜냅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 혼자 싸우지 말라. 진짜 힘은 연결에서 나온다. 둘째, 시스템을 이해하라. 시스템을 알면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끈기를 잃지 말라. 작은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넷째, 적응하라.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다. 현대인은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미는 말합니다. 생존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이다. 오늘의 작은 노력, 꾸준한 배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내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작은 행동, 당신이 오늘 쌓은 작은 성실,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지켜내는 생존 전략이 됩니다. 삶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개미처럼 묵묵히 그러나 끈기 있게 움직일 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작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개미의 생존 전략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당신의 존재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한 수 높은 사람은 경쟁자와 싸우지 않고 윈윈한다. 경쟁자와 싸우지 말고 함께 이겨라. 누군가를 이기려 애쓸수록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진다. 경쟁자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었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외면한 그림자는 언젠가 더 크게 돌아온다고. 오늘은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자. 빼앗는 성공 말고 함께 커지는 길로. 경쟁 대신 공존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싸움이 아니다. 경쟁자는 없는 것보다 있어야 내가 더 크게 성장한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당신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속삭입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당신은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입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파동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독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폭발 전에 바로 관찰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양자적으로 말하면 결과는 측정 반응에서 굳어집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말하지 않고 3초의 여백을 둡니다. 슬퍼도 바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파동임을 체감합니다. 고독을 오래 지나온 사람은 감정은 나의 정체성이 파도처럼 왔다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통제 가능한 것을 분리합니다. 삶도 전부 통제할 수 없다는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정렬하고 리셋하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무너졌지만 이제는 혼자 있으면 정리됩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님을 알고 관계의 얽힘을 풀 줄 압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잘 돼야 평안하다가 아니라 평안해야 잘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고독을 지나온 사람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현재로 끌고 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지, 지금 앉아 있지. 이게 바로 양자적 현존, 즉 관찰자의 자리입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즉 상처를 자기 이해 데이터로 바꿉니다. 메시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연락이 없어도 나를 잃지 않으며 칭찬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지합니다. 내면의 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알게 되지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즉 관계가 구원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말을 줄이고 삶은 더 또렷해집니다.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는 부족해도 가치 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자기 실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관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 고독에 몸부림치십니까? 이 밤 혼자가 슬픈가요? 그렇다면 이 고독을 조금 더 오래 곁에 두어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앉을 자리가 생긴 것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사유의 조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순간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밤,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밤의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이 고독을 음미하세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눈빛의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고 괴롭힌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분노와 슬픔에 휘둘리며 온종일 시간을 빼앗기며 영혼마저 고통스러워 남에게 분노를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 다툼과 쟁취를 위해 수많은 인물들이 배신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역사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덧없음을 시간의 법칙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바꾸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장소를 떠나세요. 술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혼자 산책이나 호숫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가세요. 그리고 자신 속의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나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같은 공간에서 멀어지세요. 내 감정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때 타인의 행동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말과 눈빛에 마음이 상했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내가 지킨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공간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순간의 긴장과 불편함에서 벗어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감정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본질을 흔들 수 없다라는 내적 선언을 통해 육체는 공간을 떠나고 정신은 상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괴로움은 나를 묶지 못하고 나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삶에서 방황하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는 늦고 선택은 자꾸 흔들리고 가끔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만 지금의 길을 의심합니다. 직장을 옮길까 말까 망설이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당신 그 자체가 이미 멈춘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인생입니다. 괴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목표로 가는 길은 그 모든 구간에서 옳다.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잠시 멈춰 선 것 같아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 구간 역시 틀린 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답답함과 지연과 후회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반드시 당신 삶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일이 잘 안 풀렸다면 그건 인생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길을 잘못 간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 위에 있는 한 나는 아직 충분히 제대로 가고 있을 뿐이야. 기다림. 오늘도 나는 조용히 머물러 기다린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자라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삶은 제 시간에 은밀히 말을 걸어오고 그 속삭임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기다림은 공허가 아니다. 그곳은 영혼이 단단해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속의 여정이다. 괜찮아. 오늘도 여기까지 온 너 정말 잘했다. 넘어질까 두려운 날도 있었지만 끝내 다시 일어났잖아. 지금은 조금 느려도 괜찮아. 잠시 멈춰 쉬어도 괜찮아. 누가 대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늘까지로도 충분하다. 그러니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줘. 괜찮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사랑과 지식이 내 인생의 나침반인가요? 오늘 하루 마음이 자꾸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열심히 사는데도 방향이 흐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인생의 나침반이다. 사랑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지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생길은 금방 흔들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성과만 남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대단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친 나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 소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사랑은 쉽게 상처가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 친구로 만들기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나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지식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며 나를 보호하는 성곽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는지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러셀이 말한 나침반은 결국 사랑과 지식이 내 인생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나를 살리고 지식이 나를 지키고 내가 길을 잃지 않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해줍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내 손에 다시 쥐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지식으로 나를 지킨다. 나는 흔들려도 사랑과 지식이라는 내 인생의 나침반을 보며 걸어간다. 날선 감정 집착이 나를 죽여요. 혹시 요즘 감정이 너무 날이 서 있어 내가 나를 감당하기 힘든가요?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로 터뜨려야 할 것 같고 슬픔이 밀려오면 끝까지 울어야만 할 것 같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붙잡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제되지 않은 날선 감정에 집착할수록 삶은 더 거칠어지고 마음은 더 깊이 상처만 세게 문지릅니다. 어떨 땐 화를 내놓고 며칠 뒤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마음은 훈련되는 것이고 감정은 지나갑니다. 오늘은 억지로 누르지도 말고 억지로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내 감정을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가는 하나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오래 버텼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는 감정을 조절한다를 작성해 주시면 이미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은 분노를 허락하는가? 화가 날 때는 먼저 말하지 말고 아직 당신을 기억하는 숨결 옆에 잠시 앉으세요.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집을 태울 수도 있고 관계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수없이 견뎌온 폭풍의 시간들을 이 순간 분노로 터진다면 떨어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입니다. 분노가 지나가게 두세요. 늙은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 보인다. 오늘 당신은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정답을 말하고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진 않나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 보인다. 진짜 지혜는 겉으로 똑똑해 보이는 말이나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듯 보이는 사람은 실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기에 굳이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은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에서 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더 깊은 통찰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빠르게 성공하려는 사람보다 느리게 걸으며 삶을 음미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행복을 누립니다. 겉으로는 뒤처진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삶의 본질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고요함과 차분함 속에서 큰 지혜가 빛납니다. 현대 사회는 늘 빠르고 늘 똑똑해야 하고 늘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모른다고 말하며 때로는 어리석은 듯 웃습니다. 그 모습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똑똑해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고요하게 내 삶을 바라봅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며 그 속에서 큰 지혜를 얻습니다. 인간에게 늑대는 바로 인간이다. 오늘 하루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때로는 세상은 따뜻하기보다 차갑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늑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존재라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늑대는 바로 인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권력이 없는 상태라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끝없는 투쟁 속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불렀습니다. 홉스의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간이 서로 사회계약을 맺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주권자에게 권리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하지만 함께 규칙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쟁과 불신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신뢰를 쌓아가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홉스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권력의 필요가 아니라 질서와 신뢰가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삶은 때로 늑대의 세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약속을 지키며 작은 신뢰를 쌓아갈 때 늑대의 세상은 인간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홉스의 철학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불신은 서로를 두려워하지만 함께 양보하면 질서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안과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홉스가 말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불신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늑대의 세상을 넘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말해봅니다. 불신의 주먹을 내려놓고 신뢰의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평화를 건넨다. 지치고 지쳤을 때 먼저 지친 마음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마음의 피로는 나약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듯 마음도 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피곤하면 휴식이 필요하고 의욕이 줄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 중이라는 것이며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은 자극에서 벗어나려는 자연적 반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피로의 절반은 풀립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속도를 낮추세요. 생각이 많을 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기다리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판단하지 않으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
오늘의 악몽은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의미 없는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목적 없는 산책 10분, 아무 생각 없이 창밖 보기, 음악을 틀어두고 가만히 있기.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피곤할 때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으로 회복됩니다. 괴테 인생에서 대담함이 주는 마법.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언젠가 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 그리고 괜히 시작했다가 더 초라해지면 어쩌지라는 마음속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과 마법이 있다. 이 말은 용감한 사람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대담한 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비로소 대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용기가 생기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확신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준비 상태에서 시작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확신이 없는 채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낀다면 그건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시작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5대5의 성공과 실패의 확률에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실패의 경험조차 얻지 못하고 시간을 흘러갑니다. 몇 년 뒤에 그때 해볼 걸, 왜 나는 늘 생각만 했을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후에는 어떤 실패보다 오래 남습니다. 괴테가 말한 마법이란 성공의 보장이 아닙니다. 그 마법은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작게라도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주권자로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것, 생각을 멈추고 아주 작은 시작 하나를 해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사람만이 괴테가 말한 대담함이 주는 천재성의 힘과 마법은 당신 인생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와 양자 역학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을 소유하며 말로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말이 없는 공명 정신의 연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닿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가장 섬세하게 그려낸 인물이 바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는 친구의 약혼자 로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고 완성될 수 없으며 직접적인 고백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르테르는 말합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고. 흥미로운 점은 베르테르와 로테의 관계가 대화보다 감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에 동시에 흔들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관계. 괴테는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을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공명이라고. 베르테르가 느낀 사랑은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공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로테와 그녀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정신적 얽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개념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는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 변화가 다른 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신호도 전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베르테르와 로테의 관계가 사랑한다고 대중 앞에서 선언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인생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쪽의 감정 변화는 다른 쪽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괴테는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영향을 주는 관계. 괴테는 감히 사랑을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이미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닙니다. 감정의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르테르는 너무 깊이 공명해버린 나머지 양자 관측으로 순간 붕괴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베르테르처럼 누군가와 얽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괴테가 위대한 이유는 사랑의 결과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는 사랑에 대하여 아름다움과 파괴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죽었지만 그 질문은 남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소유인가 공명인가? 부자 마인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며 주무세요.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행복하려면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인내해야 하고, 더 고통을 견디어야 한다고. 그래서 조금만 잘 풀려도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래도 되나? 하고 말이죠. 부자 마인드는 행복을 허락하는 마음, 편안함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웃어도 괜찮고, 이렇게 쉬어도 괜찮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려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미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현재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를 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행복해도 돼. 풍요로운 물질에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며 주무세요. 댓글에 나는 풍요하다를 작성해 주시면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가요? 오늘 마음이 왠지 불안한 당신에게 이 말 하나를 건넵니다. 괜찮아.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대로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이 재촉해도 마음까지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숨을 멈추고 서서히 뱉어내세요. 눈 감는 3초. 그 순간 칼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외면한 그림자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지금의 불안을 멈추고 싶은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 즉 무의식의 자신,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환경은 알아서 재배치됩니다. 아직 서 있네요. 당신은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을 부순 것은 당신의 가치를 부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인생의 중간에서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앉은 것입니다. 오늘은 숨 쉬세요. 당신은 늦지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은 아프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서 있지만 다시 걸으세요. 인류 중 가장 두뇌가 뛰어났던 쇼펜하우어가 남긴 조언은 다음과 같다. 1.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2.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다. 3.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나도 흐려진다. 4.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먼저 놓아라. 5. 버린 쓰레기는 다시 줍지 마라. 6. 상처받으면서 지킬 관계는 없다. 7. 좋은 인연이 올 자리를 비워라. 8. 중요한 건 누가 내 옆에 있느냐이다.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조차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저분한 곳에 오래 머물면 결국 그 냄새가 몸에 배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까지 흐려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과 표정,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버립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은 당신의 삶을 정돈해 주지만 나쁜 사람 한 명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걸 잊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놓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요. 이미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워 들지 마세요.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다시 괜찮아질지도 몰라 하며 용서로 포장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복됩니다. 당신을 한 번 무너뜨린 사람은 두 번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당신이 상처받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끊어져야 할 인연은 더 늦기 전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당신에게 와야 할 좋은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을 흐리는 관계를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맑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인생은 선명해질 겁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바빴던 낮일까요? 누군가를 만났던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당신이 잠들기 전과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 참아냈던 순간들이 그때 모두 올라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잠들 때 가장 솔직해진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생각이 내일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루를 선택합니다. 어제의 나로 살 것인지 조금 더 나를 아낄 것인지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잘했어. 내일 아침 조금만 나를 더 믿어주세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미 무의식에서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를 사랑한다를 작성해 주시면 자존감이 상승됩니다.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에서 광학 렌즈를 연마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유리를 갈아내는 일은 어쩌면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그 일을 하며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 사람들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조용하게 세상을 더 맑게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렌즈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을 닦으며 삽니다. 지문이 묻은 화면을 닫고 알림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 말이 얼마나 먹히는지, 내 성과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는지 현대인의 마음은 늘 밖을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내면을 향해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이라는 공포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떠올릴 때 무섭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진짜 내 삶을 살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라지는데 현대인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계획에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유리를 갈아 빛을 더 선명하게 만들듯이 삶의 초점을 맞추려 했습니다. 더 명료해야 자유롭다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타인의 손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평가, 비교, 유행,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스피노자가 위대했던 것은 세상 속에서도 자기 삶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정확히 아는 것, 오늘 내가 누구를 의식하느라 자신을 잃는지 알아차리는 것, 오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갈아내고 있나요? 불안인가요? 미움인가요? 남의 시선인가요? 쓸데없는 관계의 소음인가요? 이제 삶의 초점을 다시 당신에게 맞추세요. 스피노자처럼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에 단 1분만 당신의 마음의 렌즈를 닦으세요. 남의 말에 묻은 먼지, 비교로 흐려진 시선, 불안으로 흔들린 초점,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닦아내면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슬픈가요? 그렇다면 잠시 여기 머물러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건 당신이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고통은 다른 방식의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 슬픔을 그냥 둬버리고 슬픔을 관찰하세요.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했고,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서도 새로운 아침은 태어난다. 노자는 가만히 있으면 흐린 물도 맑아진다고. 삶을 억지로 밀지 않을 때 삶은 스스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슬픔을 참지 마세요. 슬픔이 지칠 때까지 슬퍼하세요. 그저 여기 가만히 슬픔을 관찰하세요. 슬픔 뒤에는 깨달음과 행복이 곧 오게 됩니다. 시지프는 왜 행복할까? 오늘도 끝없는 반복 속에 지쳐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일을 반복하는 하루. 마치 커다란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바로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신을 속이고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며 신들의 질서를 조롱했던 그는 제우스에게 영원한 벌을 받았죠.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그 바위는 꼭대기에 닿기 직전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왜일까요?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선택합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마다 그는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살아내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도 시지프와 닮아 있습니다. 출근, 업무, 관계, 책임, 끝없는 반복 속에서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 반복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삶은 완벽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고 지치면서도 내가 의미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돌을 밀어 올린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때 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깨닫습니다. 삶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내 안의 힘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밀어 올린 바위는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나는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선택을 한다. 오늘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나요? 아무것도 망친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죠.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인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 삶을 진짜로 살아보려는 사람이라서 더 흔들리는 겁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길에서
멈춰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늦는 것 같지? 인생이 의미가 없다. 그 질문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잠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완벽해져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계속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나는 사르트르가 남긴 말처럼 정해진 운명보다 내 선택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싸우는 걸 멈췄다. 나는 이겨야 한다고 믿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버텨야 한다고. 그런데 누군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랑 앞에서 너를 과하게 지키지 마.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이 나의 생존 경쟁 모드를 잠재웠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다시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나를 지키려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오늘은 날선 말 대신 침묵을, 큰 소리 대신 경청을, 자존심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전쟁은 끝나고 이후 시간의 평화가 머물렀다. 혹시 이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혹시 그 사람 곁에 있을수록 당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설명해야만 이해받고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 웃고 있지만 마음은 늘 지쳐있던 시간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관계에는 대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픈 관계에 머뭅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존중받을 때만 회복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마라. 관계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떠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당신은 아픈 관계를 견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하는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비합리적인 관계,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오노레 드 발자크는 하루 15시간 집필을 하며 인간 희극이라는 90편이 넘는 소설을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파노라마로 묶은 작품에서 사람의 얼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이다. 지금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세요. 당신의 얼굴, 그것은 기쁨과 후회, 사랑과 상처, 성공과 좌절이 겹겹이 쌓인 인생의 지형도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풍경은 한 권의 책처럼 당신의 마음을 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또한 발자크는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침묵해도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가에는 버텨낸 밤들이 남아있고 이마에는 결정해야 했던 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입가의 미세한 떨림에는 삼키지 못한 말들이 있고 미소의 깊이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가장 정직한 자서전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한 번의 표정이 더 깊은 진심을 전합니다. 좋은 표정은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은 좋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 표정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나요?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의 풍경이라 했습니다. 그 풍경은 햇살이 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며 눈이 덮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개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날씨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진실한 기록입니다. 말보다 확실한 것은 좋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얼굴에 진실의 풍경을 그리세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풍경을, 그 얼굴이 당신의 삶을 품고 당신의 사랑을 담고 당신의 진심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은 발자크의 말처럼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입니다. 당신의 표정과 얼굴이 곧 삶의 기록이며 진실을 드러내는 창이라는 말을 오늘도 생각하며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왜 욕을 하면 안 되는가? 칼 융에 따르면 욕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억압된 그림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다. 욕을 할 때 우리는 분노와 열등감, 두려움을 의식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투사한다. 그 순간 마음은 정화되지 않고 그림자는 더 커진다. 융은 말했다.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운명처럼 반복된다고. 욕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무의식에 지배당하고 의식은 점점 약해진다. 욕을 멈춘다는 것은 착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다. 영적 성장은 말을 꾸미는 데서가 아니라 말을 자각하는 순간 시작된다. 젊을 때의 눈은 먼 곳을 보려고 애썼지만 지금의 눈은 가까운 것을 오래 바라봅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나를 버티게 한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꿈들. 시간이 조금 늘었을 뿐 눈빛만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회의실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하며 성과와 숫자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은 한 귀족이 법정의 배심원석에 앉아 과거에 자신이 망가뜨린 여인을 피고석에서 발견하는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법정 최고형 시베리아 유배라는 결정으로 카추샤라는 여인의 인생은 내 선택 하나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19세기 러시아의 법정이 아니라 오늘의 회사, 조직, 관계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면접관이 되고 의사결정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또 우리는 말합니다. 규정이 그렇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개인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 네올류도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역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고 불편한 책임을 미뤘을 뿐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부활의 가해자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현대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직접 칼을 들이대지 않고 간접적으로 평가표를 들고 침묵을 선택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묻습니다. 네올류도프는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양심이라는 영혼 앞에서는 유죄였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선택합니다. 지위, 명예, 편안함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카추샤와 함께 시베리아 형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는 인생을 다시 태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인생 리셋인 거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도 지금 네올리도프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활에서 말하는 각성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톱니 바퀴 속에 숨어 있지만 나로 인행 톱니가 녹이 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가 괜히 무겁게 느껴졌다면 당신의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조금 느릴지라도 당신은 이미 리셋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반복되는 후회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지만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여 현실은 혼동만 생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통찰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해온 두려움, 상처, 억눌린 감정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의식하며 포장된 얼굴로 살아가지만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어 결국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반복되는 불안은 단순히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오래된 믿음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그림자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에 휩쓸리며 회사에서는 업무와 인간관계에 지치고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무의식은 조용히 작동하며 때로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삶을 흔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묻어둔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몰래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 무의식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생의 최종 목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내 인생의 타임라인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순간 현실 세계에서 여러 관계에서 묶여있는 관계가 나를 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모두 잊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림자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다며 외면할 때는 그 상처가 우리를 흔들지만 직시하는 순간 힘으로 바뀝니다. 오늘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세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진짜 주인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결핍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롭고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곧바로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 다른 욕망을 세웁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진자가 가장 빠르게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안정된 직장, 더 높은 소득, 더 인정받는 위치.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더 나음은 정말 끝이 있는가?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나 계획이 아니라 끝없는 의지라고. 그러나 의지는 채워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취해도 쉬지 않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낳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합니다. 원하는 건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멈추면 도태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에서 나온다. 이 말은 포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토록 괴로운지를 정직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인생은 연속된 고통의 나열이라고, 그래서 그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또 다른 욕망의 무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첫째, 모든 고통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것. 둘째, 비교를 멈출 것. 비교는 욕망을 증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것. 인생은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더 평온해진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리를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쓸데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손을 조용히 붙잡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다. 그 말 한마디가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때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생, 설명되지 않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이유 없이 무너지고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괜찮다 말해보지만 마음은 늘 한 박자 늦게 울립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채로 태어나지 않고 상실과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찰이 없고 성찰이 없으면 선택이 없으며 선택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라고 질문하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삶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삶 속에서 당신은 지금 조용히 단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슬픔과 고통은 내일의 성숙이 됩니다. 내 가치를 높이는 10가지 행동. 첫째,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먼저 세운다. 가치는 비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정하는 순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칼융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둘째, 모든 부탁에 예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기술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셋째, 말보다 태도로 설명한다.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책임감이 말을 대신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말고 살아서 직접 보여줘라. 넷째, 조급한 결정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급할수록 가치는 낮아집니다. 침착함은 언제나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고요한 시간은 나를 재정렬합니다. 생각이 정리될수록 선택의 질이 올라갑니다. 노자는 고요함을 지키는 자가 모든 것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이미 잘해온 자신을 하루에 한 번 인정한다. 가치는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이미 쌓아온 시간 위에 있습니다. 일곱째, 남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간다. 느리다고 가치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속도가 결국 멀리 갑니다. 여덟째, 쓸모없어 보이는 배움도 멈추지 않는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배움은 반드시 사람의 가치의 깊이를 만듭니다. 세네카는 배우는 동안 인간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바꿉니다. 자기 비하는 가장 빠른 자기평가 절하입니다. 열째, 오늘의 기준을 이것으로 끝낸다. 나는 오늘 나를 지켰는가? 남에게 인정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순간 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끝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당신을 지치게 하진 않았나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룬다. 삶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조급함은 흐름을 거스르는 노력이지만 고요히 맡길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청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장년에게는 책임과 무게가, 시니어에게는 지나온 길에 대한 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말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삶은 저마다의 속도로 완성되어 갑니다. 꽃이 피는 속도가 다르고 열매가 익는 시간도 다르듯 인생도
각자의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느린 걸음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은 모든 것은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도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어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흐름 속에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혼란과 불안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혼란과 불안도 자연현상입니다. 바람이 흔들고 비가 지나가고 구름이 떠나가듯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고요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한다. 이 문장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문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이 순간을 다시 깨우기 위한 한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마음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기회는 생각보다 적고 한 번 지나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인간적인 조언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삶을 대충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너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 너의 진짜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뤄둔 마음은 어느 날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무기력, 불면, 짜증, 허무함, 이유 없는 눈물,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때 가장 쉽게 낭비하고 가장 쉽게 타협하고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답을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질문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남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한다.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끝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야 묻는다. 젊은 날의 이름도 누군가의 역할도 잠시 내려놓고 나는 버텨온 사람이고 침묵 속에서도 하루를 건너온 사람이다. 실패한 적도 있고 울었던 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숨 쉬며 내일을 향해 조용히 서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슬픔, 아픔이었다.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그랬었지로 이어진다.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는 그냥 그랬었지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놓아야 한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지혜.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의 뜻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하니까 말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의 기술을 넘어 듣는 마음의 깊이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눈빛과 마음을 읽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말을 들어도 그 속의 뜻을 잡지 못합니다. 말의 껍데기만 붙잡고 그 안의 진심을 놓쳐버립니다. 삶은 결국 듣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은 침묵 속에 있고 지혜로운 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말의 양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젊은 날에는 말로 설득하고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눈빛 하나, 손길 하나, 침묵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큰 소리에도 귀를 닫습니다. 하루 우리는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지혜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지혜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보다 느낌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따뜻함,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나는 오늘 말보다 마음을 전한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과 지혜를 나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보다 마음을 듣기로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지혜를 알아차립니다. 내 에너지 착취자들을 간파하라. 혹시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바닥나 있나요? 웃고 맞장구 치고 배려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내 하루는 누군가에게 빼앗긴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그들과 있으면 자꾸만 작아지고 내 꿈을 말하면 공기가 싸해지고 내 계획을 말하면 그걸 왜 하냐는 표정이 돌아올까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축하 대신 경계가 오고 내가 성장하려 하면 응원 대신 비교가 오고 내가 행복해지려 하면 이상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내 돈을 뺏지 않아도 내 시간을 뺏지 않아도 내 에너지를 뺐습니다. 감정의 피로라는 방식으로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것은 결국 당신을 지배한다.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를 포기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 에너지 착취자는 실제로 상대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상대에게 끌려가 포기하는 내 반응이 내 에너지를 결국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합니다. 내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꿈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될수록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내 빛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그들의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니까요. 오늘부터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미안해를 말하는 대신 내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고맙다. 이제는 내 에너지 착취자를 알게 해줘서 나는 내 꿈을 향해 나갈 뿐이야. 오늘 하루 마음을 나눌 친구가 그리워지지 않았나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 부르는 자를 조심하라. 적은 칼로 찌르지만 친구는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은 단순히 친구를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저는 실제로 가장 신뢰하던 친구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해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브루투스를 아들처럼 아꼈지만 브루투스는 로마의 자유를 위해 그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시저는 마지막 순간 너마저도 브루투스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저가 살던 시대 권력과 음모가 얽힌 로마의 정치 속에서 친구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빠르고 외롭고 때로는 힘듭니다. 수많은 연결 속에서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드뭅니다. 친구는 적일 수도 아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나를 이용하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나를 찌르는 이가 아니라 내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친구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부와 권력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말없이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순간의 따뜻함은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존재.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시저의 말처럼 친구라는 이름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친구는 적인가 아군인가? 그 답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지 오늘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 깊이 감사해 보세요. 밤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은하수가 흐르고 그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별들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 빛입니다. 질서가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들지만 혼돈은 새로운 생명을 틔웁니다. 삶은 늘 질서와 혼돈 사이를 오갑니다. 질서는 우리를 지탱하고 혼돈은 우리를 바꿉니다. 질서만 있으면 우리는 멈추고 혼돈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배우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 깊은 성찰을 배우고 더 강한 빛을 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무너짐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만나려면 내면의 카오스를 지녀야 한다. 혼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혼돈은 새로운 별을 잉태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흔들림은 내면의 별이 태어나기 전에 진통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혼란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품어주세요. 호흡을 따라가며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 너는 이미 별을 품고 있어. 당신의 내면에도 밤하늘 은하수처럼 빛나는 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돈은 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여기저기 전화나 문자 하시나요? 요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지쳐있지 않나요? 몸은 버티고 있는데 마음의 전등이 조금 어두워진 느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게 된 하루.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으로 향한 에너지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안으로 향한 에너지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밖으로만 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오세요. 비교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숨 한 번 깊게.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강하다. 당신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조용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건 성과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를 사랑한다를 작성해 주시면 자존감이 상승됩니다. 혹시 이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혹시 그 사람 곁에 있을수록 당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설명해야만 이해받고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 웃고 있지만 마음은 늘 지쳐있던 시간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관계에는 대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픈 관계에 머뭅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존중받을 때만 회복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마라. 관계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떠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당신은 아픈 관계를 견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하는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비합리적인 관계,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타인의 시선이 나의 하루를 대신 살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나보다 남의 눈을 먼저 살핍니다. 괜찮아 보이기 위해 조금 더 웃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 마음을 숨겨왔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면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재단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남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는 모두 그 위의 배우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배우가 항상 박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대 뒤에서 숨 고르는 시간도 연기의 일부입니다. 오늘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당신의 삶은 설명될 필요가 없고 비교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일까요? 오늘도 충분히 애썼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질문은 조용히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톨스토이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구두장이가 눈보라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도 돈도 자신을 증명할 말조차도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두장이의 아내는 처음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결국 따뜻한 수프를 내놓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은 계산으로 살지 않는다고, 사람은 관계로 살아간다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화려한 집도 두꺼운 지갑도 끝없는 욕망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지친 하루의 시간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을 추억하며 버팁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길 위의 미소, 낯선 이의 친절, 가족의 안부, 친구의 위로,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사랑받는 상태는 수동적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기다리는 상태죠. 상대방은 곧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상태는 능동적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타인에게 베풀며 그 과정에서 자아가 확장됩니다. 즉, 사랑은 자기 실현의 도구이며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는 나이가 드는 것은 세상을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나 아닌 것을 내려놓는 시기라고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그는 노예였고 철학자였으며 주인에게 고문받아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제자가 그의 강의를 기록한 담화록 엔키리디온을 남겼으며 육체는 자유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자유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갑니다. 관계, 명예, 기억, 후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마음의 태도. 2. 하루의 작은 습관. 3. 말과 행동. 4. 시간의 사용 방식. 5. 내가 품는 관계와 기억. 통제할 수 없는 것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생각과 행동. 2. 과거의 사건과 기억. 3. 세상의 흐름과 사회 변화. 4. 자연의 법칙과 몸의 노화. 5. 죽음과 이별.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당신의 평화를 맡기지 마라. 철학을 말로 남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철학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이며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은 것들이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세요. 혹시 요즘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데 집에만 오면 갑자기 숨이 막히나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 사회적 가면은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버텨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면을 오래 쓸수록 사람들은 편해지는데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은 집단적 정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면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페르소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을 한다. 칭찬에 약하고 평가에 예민하다. 좋은 사람 역할을 놓지 못한다. 화를 내면 자기 혐오가 온다. 역할이 사라져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해진다. 속마음을 들키는 걸 유난히 두려워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겉은 단단한데 속은 지친다. 결국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 공허함이 바로 페르소나를 너무 오래 쓴 사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가면은 남을 속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만든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손이 먼저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해봅시다. 가면을 벗는 게 아니라 가면 아래의 나에게 한마디만 건네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충분했다. 이제는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가면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강하고 완벽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외로워 숨이 멎을 지경인가요? 외로움이 너무 강렬해서 숨이 막힐 지경인가요? 아무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내 곁에 누군가 있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외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호숫가의 백조 한 마리처럼 외로움에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 든 적 있나요?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독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에밀 시오랑은 고독은 인간의 고통을 가장 날카롭게 보는 시간으로 고독은 아프지만 거짓이 줄어드는 시간이며
혼자 있는 밤은 잔인하지만 가장 솔직하다고 했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우주의 법칙, 거짓 없는 진실을 밝히라는 신호입니다. 마침내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나 스스로에게로 먼저 돌아간 이후 빈 공간에 누군가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외롭다고 누군가를 붙잡지 말고 부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나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고, 나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를 위해 노래하세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인 나와 함께 하구나.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롭다고 떨지 마세요. 오늘은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시를 써보세요. 곧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허전함을 안고 있는 당신에게 허전함은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었을 때 찾아옵니다. 잘 살아왔다고, 버텨왔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마음 한 칸이 비어버린 거죠. 오늘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쉬어도 됩니다. 허전함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는 조용한 신호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현명한 인간이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470년경 태어났으며 제자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철학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직접 쓴 책은 없으나 플라톤이 그의 사상을 기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변명, 크리톤, 파이돈 같은 책은 인류에게 비판적 사고, 자기 성찰, 생각하는 힘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지혜가 쌓인다고 착각합니다. 권력, 부모, 사장, 학벌, 재산 등의 위치나 소유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 행동하며 그것이 답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배움은 멈추고 지혜는 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틀린 답이 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은 실패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잘 모른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다시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라며 지나쳤나요? 혹은 나는 틀릴 리 없어라며 스스로를 닫아버린 적은 없나요?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사랑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질문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나요?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고백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현명한 인간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배운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모든 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을 다시 여는 용기이고 세상을 다시 배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배운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벽을 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성장하는 인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짧은 확언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을 더 현명한 인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현실이 숨막히게 다가올 때 사람은 꿈속으로 몸을 숨긴다. 도망치는 것이 자유라고 잠시 착각하면서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을 회피하려는 자는 결국 더 가혹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고통을 피한 자리에는 또 다른 고통이 앉고 외면한 삶은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온다.
현실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에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지만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집을 청소하려면 묵은 짐을 버리고 이삿짐이 오가고 복잡한 시간에 정렬이 필요하다. 사람도 영혼을 재배치하려면 집안 청소처럼 왠지 모를 불안, 우울, 분노, 과거 기억 청산 등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 새 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도피하고 싶다면 자책하지 말고 현실이라는 이름의 삶 속으로 어차피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생각을 멈춰야 성공한다. 오늘도 머릿속이 시끄럽죠. 해야 할 일, 놓치면 안 될 기회, 사람들의 시선, 미래의 불안. 생각은 계속 달리고 잡념은 더 커지고 두려움은 발목을 잡고 욕망은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성공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불안에 저항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초조함을 억누를수록 초조함은 깊어지고 완벽해지려 애쓸수록 당신의 오늘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생각을 멈춰야 성공한다. 현존만이 답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당신의 발이 땅을 딛고 있고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당신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공은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모든 것을 놓아둠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생각을 멈춘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는 현존한다를 작성해 주시면 성공이 곧 도래합니다. 인생이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인생이 후회되는 순간은 큰 실패가 아니라 조용히 무너진 하루 뒤에 찾아옵니다.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며칠 뒤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찌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를 끝내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 버린 순간 후회는 조용히 가슴에 눌러 앉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늦게 돌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 몸이 내 인생이었구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미안해집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버렸을 때 벌기만 하느라 함께 웃을 시간, 함께 먹을 시간을 놓친 순간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남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도 후회는 커집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되고 싶은 나를 버렸던 날들, 그때의 나는 살았지만 진짜 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상처받고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스스로 지쳤을 때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남은 흉터, 못한 얼굴들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한 내 감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었던 걸 끝내 시작하지 않았을 때 여행, 공부, 글쓰기, 도전, 언젠가를 말하다가 끝내가 되어버린 순간. 하지만 기억하세요. 후회가 있다는 건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 이해되지만 앞을 향해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며 왜 그랬을까를 배우고 앞을 향해 걸으며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선택합니다. 후회와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맙다. 이제 나는 달라질 거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정 콘텐츠에는 일은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댓글에 일을 적어주시면 지금부터 당신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입니다.